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데 이어서 어제부터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이 됐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주택시장이 어떤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경쟁력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네, 3월 2일부터 은행의 이 대출 제도가 상당히 크게 바뀌었는데요. 예. 그중에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규제 지역이라 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투기의 조짐이 있어서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이게 현재 지금 서울의 강남 3구 또 그 강북의 서울 용산구 용산이죠. 등에는 지금 이 조정 대상 지구 투기 과열 지구로 지금 계속 유효하거든요. 네. 이런 지역에서도 집이 2채 이상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또 그 밖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는 뭐 전문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면 집이 여러 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또는 이 집이 한 채 있으면서 또 한 주택을 전세받는 경우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고가의 주택이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규제라고 해서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 한 채를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전세 대출을 못 받아왔거든요. 네. 네. 이런 대목도 이제 완전히 그 해소가 되는 그야말로 그 다주택자 또 규제 지역 임대 사업자 또 유주택자의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크게 해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 바로 미분양 주택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지었거나 거의 다 지어서 분양을 했지만 분양이 안 되는 주택 이게 약 한 8만 가구가 있어요. 이 8만 가구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그 자체로도 비경제적이지만 이 미분양 주택을 지은 건설회사들은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것이 채권시장 자금난으로 연결된다. 이제 이런 대목을 의식을 해서 정부가 이런 규제 해제를 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사실 이 어느 지역에서는 대출이 되고 어느 지역은 대출이 안 되고 한 이 규제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예. 그러니까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금융기관 자율로 맡기는 것이 옳고 또 이 은행들의 원격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재산권 침해를 해소했다는 금융시장의 정상화 차원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네. 둔촌 주공의 미분양이 그 줍줍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근데 이 경우에도 네.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정부가 3월 2일로 이렇게 앞당겨서 하게 된 것은 둔촌 주공 같은 이런 미분양 지역에서의 분양 촉진 완화 이런 정책까지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이제 둔촌지공 같은 경우는 강동이어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니까 이제 LTV가 60%까지 되는 거죠, 거긴요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강동 지역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강남 지역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결국 또 다주택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 해당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면 LTV가 60%. 그리고 대출 받는 지역이 규제 지역이면 30%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LTV라는 것은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집 가치에 비해서 몇 %까지 대출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loan to value라는 주택 담보 비율인데요. 집의 가치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현재 규제 지역은 다주택자 30%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10억인 경우에 3억까지 대출해 준다. 그렇죠. 그리고 강동 지역은 10억인 경우에 6억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DTI나 DSR 규정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규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 개인 사정을 봐서 그렇죠. 그 사람이 매달 갚아내는 가는 금액이 전체 이 소득에서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그 소득 계층마다 좀 다른데 DSR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박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번에 DSR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따라서 수록 LTV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이 더 많아져서 부실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이 그렇죠.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목돈이 있지는 않지만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좀 넉넉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 능력 같은 거 고려하는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고금리 기조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주택 시장의 경쟁력을 막기 위해서 내놓는 방책이지만 박사님 보실 때 어떤 활력, 부동산 시장에 활력 줄 수 있을까? 뭐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과연 내려갈까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제 내려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금리 기조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7%의 수익률을 해마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집값이 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7% 보장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이 다주택자 또 의 규제 지역에 대출을 푼다 하더라도 예.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사람의 숫자는 아주 극히 적을 것으로 그러니까 뭐 부동산의 이 어떤 경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큰 변화는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제 현찰 여유나 또는 이 돈을 갚을 소득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 지역이라는 옥새에 묶여서 분양에 참가하지 못했다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기회가 와서 미분양 해소에 다소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이 은행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이 정부 당국 금융위원회의 행보가 아주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목은 우리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국민 실생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메가톤급 어떤 내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정부 당국은 은행들이 최근에 배당 자기 직원들끼리 어떤 이 파티 또 보너스 주주들에 대한 배당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수신과 예금 금리 차를 이용한 예대 마진 이자를 극대화해서 은행이 이자 이익을 독식하는 예.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친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몇몇 은행이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독과점 체제를 해소해야 된다. 여기에 오늘 TF가 발족을 하고 상당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지금 우리나라는 은행업이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시중은행이라면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은행, 요게 4개가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또 거기다 농협, 협동조합이지만 성격이 거의 비슷한 농협까지 포함한다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5명이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금리를 올리자 또는 그렇게 만나지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만 보면서 옆에 은행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독점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은행이 6개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 대통령 시대 이전까지는 각 은행이 지역 연고를 넘어서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 지역 제한을 풀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6개 은행 지역 제한을 풀어서 이 은행들을 같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게 하면 예. 그러면 소비자들 눈치를 좀 볼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방은행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지방금융지원 이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또 그 상호은행, 저축은행이라는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예. 원래 저건 상호신용금고였는데 저기도 여수신 업무를 하거든요. 저것을 좀 더 확대해서 큰 기관 또 영향력이 있고 재무 상태가 괜찮음을 이것을 지방은행으로 만들어서 경쟁을 하게 하자. 그게 이제 잘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독과점이 해소되면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제고 또 금리 인하 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쟁자가 많아지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각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할 거고 더 좋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 과잉 영업 경쟁이 좀 치열해지거나 해서 은행 산업 전반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뭐 그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실 때 어떤 게 보면은 뭐 부작용이랄까요, 보완책이랄까요,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예. 경쟁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경제 여건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또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럴 수 또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많아졌을 때의 어떤 금융기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목은 금융당국이 감독, 사전 예고 감독 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부실의 징후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사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겸비되어야만 많은 숫자가 생겨도 금융 혼란 없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은행 과점 대책 타스크포스가 지금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전 서울대 교수가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직접 이 업무를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은행별로 그 인허가를 차별화시키겠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 4개 플러스 농협 이 5개 은행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영업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로 경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를 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여수신 한도를 좀 더 많이 열어준다든지 업무 영역을 좀 더 추가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허가 차별화도 하겠다. 네. 이것은 은행의 업종을 바꾸지 않고도 기존의 5대 은행이나 4대 은행 체제로서도 경쟁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은행의 독과점을 막아서 국민들의 서비스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한번 덜어보겠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그 주주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외국인 은행이에요. 많죠, 예. 그래서 은행이 이사 장사를 잘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거든요. 물론 외국 자본도 배당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금융 당국도 어떤 이 생산성 향상, 이자율 인하 경쟁을 위해서 감독과 사전 지도 이게 어떤 환골탈퇴하는 그런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고 초과 이익을 정부와 나눠야 된다. 규정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잘 돼야 한국 경제가 잘 된다 이러는데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줄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그래서 한때 좀 부풀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도 그 실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상에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노리는 조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초과 이익을 거두면 그 이익의 75%를 그 사회 환수해서 미국 사회의 반도체 저변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 네. 이거는 또 그나마 또 초과 이익이니까 네. 그죠? 이 정상 이윤까지는 일단 뺏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더 좀 쇼킹한 것은 이게 중국의
10년간 출자를나 투자하지 말자. 증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에서는 한국 반도체 업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네. 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외국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 전체 생산량의 약 4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공장 정선이나 투자를 못한다 이러면 반도체는 이게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있는 공장의 시설 업데이트나 기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대란을 맞을 수가 있고 네네. 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미국이 이번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내부 경영 사정, 기술 사정 이런 것을 다 보고하라. 자, 반도체는 민감하게 기술의 조금 우위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는 이 상황인데 결국은 보조금 몇 푼 받으려다가 우리 한국 기업의 각종 비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악법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경우에서도 초과 이익을 다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과연 받아서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지금 당면한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삼성 SK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예.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 또 정부 입장에서 통상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